그 집 대문을 다시 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문도식이 저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잘 사는 집,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잘 사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늘 돈과 권력이 먼저 숨쉬는 공간이었고 저는 그 안에서 한 번도 편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형제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소파의 위치부터 미묘하게 나뉘어 있었고 앉는 자리 하나에도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보다 서류가 먼저 놓여 있었습니다. 지분 구조, 명예 변경, 의결권 위임서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가족 모임이라기보다는 이익을 나누는 회의에 더 가까웠습니다. 장남은 이미 회사 내부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임원 몇 명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았고 회의록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리되도록 미리 조율해 두었습니다. 차녀는 해외에 있다며 빠져 있었지만 화상 통화 너머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형의 계획에 제동을 걸기도 하고 동시에 다른 안을 던져 서로를 견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제 몫이 어디인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형제들은 저를 향해 직접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공기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이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과장해 외부에 흘리거나 일부러 불안한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흔들어 놓은 정황도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형제 중 한 명의 과거 실수를 언론에 흘릴 준비까지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아무런 제동도 걸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잔을 들었다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이 집으로 부른 이유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이 어디까지 망가졌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이 집에서 오래 머물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문서유는 그 집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와 웃으며 대화하던 사람이었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아버지는 서윤 앞에서만 과거를 꺼냈다. 사업에 실패했던 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순간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까지. 서윤은 조용히 들었다. 조언을 하려 들지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다. 그저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아버지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숨통 트이는 순간이었는지 서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장면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그림이었던 모양이다. 처음엔 가벼운 농담이었다. 서윤이 또 아버지랑 단둘이야? 요즘 특별 대우 받는 사람 따로 있네.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말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끝이 날카로워졌다. 시선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서윤이 방에 들어가면 대화가 멈췄고 복도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느 날부터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했다. 서윤이 재단 자금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느니, 아버지의 결정을 은근히 조정하고 있다느니, 심지어는 상속 구조를 유리하게 바꾸려 한다는 말까지 돌았다.
출처는 모호했지만 자료는 그럴듯했다. 캡처된 메시지, 왜곡된 장부 일부 의도를 짐작하게 만드는 표 하나. 서유는 처음엔 웃어 넘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말이 반복되면 의심은 사실처럼 굳어졌다. 결정적인 날, 가족들은 거실에 모두 모여 있었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서류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휴대전화 화면이 돌아가며 제시됐다. 질문은 이미 결론을 품고 있었다. 이거 설명해봐. 왜 내 이름이 여기서 계속 나와? 서유는 당황스러웠다. 일부는 조작된 자료였고, 일부는 맥락이 잘려 있었다. 해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그보다 먼저 시선이 아버지에게 향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만 내쉰 채 침묵했다. 그 침묵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믿어줄 거라 생각했다. 적어도 단 한마디, 나는 내 딸을 안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도 그의 편에 서지 않았다. 이 집에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네요. 서유는 담담하게 말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가슴이 비어버린 듯 했다. 짐을 쌀 때도 누구 하나 붙잡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리만치 크게 울렸다. 그 침묵이, 그 무관심이 마지막 등이었다. 그는 도시를 떠났다. 도착한 곳은 바닷바람이 거센 작은 항구 도시였다. 아는 사람 하나 없었고 가진 돈도 넉넉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항구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이 불어 터지고 새벽마다 생선 비린내가 옷에 배었다. 그래도 묵묵히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을 느꼈다. 병원에서 임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서유는 한참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다. 혼자였다. 기대어 울 어깨도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은 순간 마음이 달라졌다. 이 아이만은 어떤 의심도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자. 결심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항구 시장에서 생선을 떼어다 팔던 동래라는 여인이 서윤을 눈여겨봤다. 말투는 거칠었지만 정 많은 사람이었다. 혼자 애 키우려면 손이 빨라야 해. 생선 고르는 눈부터 배워. 서윤은 새벽 경매장에 따라다니며 배웠다. 물때 읽는 법, 생선 선도 보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 아이를 등에 업고 장사를 배우는 모습에 상인들은 하나둘 마음을 열었다. 작은 가게 한 칸을 내어주겠다는 제안도 나왔다. 그렇게 문을 연 조그만 횟집. 간판은 소박했고 의자는 낡았지만 그곳은 서윤의 이름으로 시작된 첫 공간이었다. 낮에는 손님을 맡고 밤에는 아이를 재운 뒤 장부를 정리했다. 예전 집에서 자연스레 들었던 경영 이야기가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숫자를 이해하고 구조를 알아야 가게를 지킬 수 있었다. 피고는 늘 따라다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노트를 덮을 때면 생각했다. 나는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이다. 누군가의 딸로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는 더 이상 전부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한 아이의 엄마였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주인이었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거셌지만
서윤의 발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세운 작은 가게의 불빛은 밤바다 위에서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 문서윤이 배다른 자식이라는 사실은 오래 묻어둘 수 있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처럼 사람의 말이 돈보다 빠르게 도는 곳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집안 어른 중 한 사람이 술자리에서 흘린 한마디. 그래도 핏줄은 다르지 않느냐는 말이 공기처럼 퍼졌고 곧바로 확인이라는 이름의 조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과거 서류를 뒤지고 병원 기록을 들춰보고 오래된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정해놓고 증거를 끼워 맞추는 과정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형제들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문서윤이 배다른 자식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질투와 불편함이었다면 이제는 노골적인 경계와 적이었습니다. 문서윤이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 병원에 함께 갔던 날들, 정원에서 웃던 장면들까지 모두 계산된 행동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노린 거 아니야. 피가 다르니 더 위험하지. 배다른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가족이 아니라 위협이 되었습니다. 결국 문서윤은 집을 떠났습니다. 떠난 뒤에는 악의적인 소문이 더 거세졌습니다. 도시에서는 그가 아버지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느니 재산 일부를 이미 빼돌렸다느니 하는 말들이 돌았습니다. 항구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동정심을 사기 위한 연출로 왜곡되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연락도 없이 항구로 내려온 것은 수행원도 비서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횟집 문이 열리고 들어선 그의 모습은 집에서 보던 회장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양복 대신 평범한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어깨는 눈에 띄게 굽어 있었습니다. 한순간 문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린내 섞인 바닷바람, 낡은 의자, 작은 수조, 그리고 한쪽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문서윤은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방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버지는 항구에 머물렀습니다. 새벽이면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경매장의 시끄러운 함성 속에서 그는 말없이 딸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생선 상자를 옮기려다 허리가 삐끗해 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가게 한쪽에 앉아 손님들을 구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른 채 할아버지, 국 더 드릴까요? 하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집에서 느끼지 못했던 온기가 있었습니다. 밤이면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회사 이야기가 아니라 젊은 날 배낭 하나 메고 떠났던 여행 이야기, 실패하고도 다시 시작했던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는 금세 잠들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유난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문서윤은 그 시간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도시에서는 형제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계좌 정리라는 명목으로 자금 흐름을 바꾸고 명예 이전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을 추진하며
건강 이상서를 흘렸습니다. 회장님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말까지 언론에 간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기정사실을 만들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문서윤은 전화로 전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도시에서 지금 가만히 있지 않대요. 그러나 아버지는 태연하게 밥을 드셨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제야 문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항구로 내려온 것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자식들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리를 비웠을 때 누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문서윤과의 시간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도 권력자도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어느 밤 가게 문을 닫고 둘이 마주 앉았을 때였습니다. 서윤아. 아버지가 처음으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자리를 비웠을 때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문서윤은 물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다. 그 한마디에 오래 눌러왔던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문서윤은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더 큰 폭풍이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형제들의 움직임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고 언론과 외부 인사들까지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항구에서 돌아가는 순간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터였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가게 문 앞에서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지낸 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날들이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남겨진 문서윤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휘말리게 될 파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도망치지는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심받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였고 자신의 삶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선택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항구의 바람이 세게 불어왔습니다. 폭풍의 전조처럼. 그날 새벽 항구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가게 앞 방파제에서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몸이 기울어졌고 놀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몇 초 늦게 보았습니다. 그 몇 초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바닷바람을 가르며 길게 울렸습니다. 병원 복도는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백했고 응급실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짧은 설명만 남겼습니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손을 모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로서도 보호자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무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도시로 전해진 순간 집안의 다른 자식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오기보다 회사로 향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걱정보다 빠른 것은 계산이었고 슬픔보다 앞선 것은 욕심이었습니다. 회의실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장남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공백이 길어지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차녀는 해외에서 급히 서류를 보냈습니다. 위임장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임시대표 선임안, 권한 위임 문서, 계좌 관리 변경안이 순식간에 쌓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변수처럼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깨어나면 모든 것이 원점이 될 수 있으니 그 전에 기정사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경쟁하듯 움직였습니다. 누가 먼저 결재권을 줄지, 누가 핵심 임원들을 장악할지 계산이 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을 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갔고 일부 부동산은 급하게 담보로 설정되었습니다. 내부 문서 일부가 수정되었고 날짜가 바뀐 파일이 다시 저장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병원 관계자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의식은 없습니까? 회복 가능성은요? 또 다른 누군가는 언론사에 조심스럽게 말을 흘렸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이 심각합니다. 경영 공백이 우려됩니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람을 두고 세상은 이미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앞에서 그 소식들을 하나씩 전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집안과 회사가 이렇게 쉽게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의 아버지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미약한 숨소리. 그 얼굴은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며칠 뒤 회사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인물이 들어섰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고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미리 남겨두신 문서가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유언장은 이미 제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항구로 내려오기 전,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기 훨씬 이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모든 경영 활동과 자금 흐름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계좌 이동 내역, 명예 변경 시도, 내부 문서 수정 기록까지 모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협박입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확인일 뿐입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서로를 향하던 시선이 이제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변호사를 압박하려 했고 누군가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쓰러지기 전부터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리를 비웠을 때 자식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구로 내려온 시간도 침묵도
병원으로 실려가기 전까지의 무표정도 모두 준비된 흐름이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 남을 사람들의 얼굴을, 그릇의 크기를, 욕심의 깊이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다 알고 계셨죠? 대답은 없었지만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시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마지막 발악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퍼진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항구에 있는 횟집에서 점심 장사를 막 끝낸 참이었고, 그때 아버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아버지는 위독한 상태였고, 동시에 회사 쪽에서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형제들은 끝까지 멈출 생각이 없다는 걸요. 아버지가 의식이 없다는 소문이 돌자 형제들은 마지막 판을 벌였습니다. 장남은 임원 몇 명을 불러 몰래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회장 직무대행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회사 자금을 빼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차명 계좌로 돈을 옮기고 해외 법인으로 자산을 넘기려 했습니다. 차남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회계팀 직원에게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했고 허위 재무 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흘렸습니다. 회장이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경영 공백으로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 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주가가 흔들렸고 그 틈을 이용해 형제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지분을 담보로 돈을 끌어왔습니다. 서로를 믿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서로를 속이려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움직임이 아버지가 변호사에게 미리 남겨둔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깨어나자마자 변호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다시 작성돼 있던 유언장이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이런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형제 간 공모 또는 단독으로 재산을 빼돌린 자는 상속권을 즉시 박탈한다. 그리고 그 조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제출됐습니다. 녹취, 계좌 기록, 메신저 대화, 내부 문서. 형제들이 서로를 속이느라 남긴 흔적들이 그대로 증거가 됐습니다. 결국 장남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차남은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뉴스에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조용히 사라졌고 그 집은 하루아침에 텅 비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크고 화려했던 집이 사람이 빠져나가니 껍데기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병원을 나와 제 횟집이 있는 항구로 내려오셨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몇 달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병원보다 여기가 낫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횟집 뒤 작은 방에서 지내셨습니다.
아침이면 손자를 깨워 같이 항구를 걸었습니다. 갈매기에게 새우깡을 던져주고 배 들어오는 걸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배는 어디서 와? 멀리서. 얼마나 멀리? 할아버지가 못 가본 만큼.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제가 기억하던 회장의 웃음이 아니라 그냥 늙은 아버지의 웃음이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녁이면 아버지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생선 이름을 하나씩 알려줬습니다. 이건 광어다. 이건 왜 이렇게 납작해? 그래야 바닥에 잘 숨거든. 손자는 깔깔 웃었고 아버지는 그 웃음소리를 오래 들으려는 사람처럼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항구에서 장사를 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돈보다 선택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